제가 10년 넘게 아파트도 사고 팔고 건물도 사면서 대략 한 200억 정도의 거래를 해봤는데요. 순자산은 아니라 거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직장인 신분으로 아파트 투자는 많이 해도 건물 투자까지 한 사람들은 정말 드물더라고요. 제가 혼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고생하며 깨달은 것들이 있어서 오늘 한번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부동산 투자하면 흔히들 아파트만 생각하실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건물 투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의 로망, 건물 투자에 꼭 이것만은 아셨으면 한다 하는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 이 영상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몇 번씩 보시기 바래요. 성장 토크에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며 만나게 된 부자들의 인사이트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자산 구조를 하나씩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래요. 건물 투자의 첫 번째 팁, 아파트 투자 생각 버리고 다시 공부하자. 아파트와 건물은 같은 부동산 같지만 절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아파트 투자를 하면서 전국의 지역은 어지간해서는 제가 다 안다고 소위 조금 자만했었거든요. 전국의 지도를 다 익히고 전국의 임장을 다 간 후에는 지도만 봐도 대략 여기가 어떨 곳인지 다 예상이 됐었어요.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살 때도 막연히 내가 전국 다 가봤으니까 부동산은 좀 알지 생각으로 샀었는데 웬걸 이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의 명동, 홍대 입구에 나가서 놀아도 가게 음악 소리, 술 취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이런 곳에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집에 나오자마자 차가 쌩쌩 다니는 대로변에 아이들을 자전거 태워서 내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건물에서는 명동이나 홍대 입구처럼 오가는 사람, 즉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리고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차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 이런 곳들을 잘 알아야 하더라고요. 같은 땅이지만 주거지와 상업지는 완전히 다른 눈을 가지고 봐야 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둘째, 외곽지 건물은 진짜 건들지 말자. 팔리지가 않아요. 외곽지가 뭐냐면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 주변부를 뜻하거든요. 이게 아파트 투자할 때는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의식주 중에 주, 사람들이 살 곳은 꼭 필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지방 소도시 이런 데 인구 줄어들고 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주거지는 사람들이 살고자 하는 수요도 있고 매수, 매도, 임대가 되거든요. 그 집을 내가 소유하던 빌리던 어쨌든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형태로든 필요해요. 우리가 다 역세권 이런 데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산 바로 앞에 숲세권 동네도 있고 한적한 곳에 타운하우스처럼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집도 이런 한적한 데 사면 내 거를 나중에 매각할 때 받아줄 수요가 적으니 문제일 수 있지만 건물은 진짜 더 심각해요. 건물은 필수재화가 아니잖아요. 의식주의 주에 건물은 해당하지 않아요. 평생 집 앞에 있는 건물도 한 번도 안 가고서도 멀쩡히 잘 살 수 있어요. 이 말은 이 건물을 내가 팔아야 할 때 이거를 사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야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한번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팔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아파트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걸 모르고 건물주 하면 뭐 조물주의 건물주다, 막연히 좋아 보이니까 싼 거라도 나 건물주 되고 싶어, 진짜 사람이 없는데 여기 수익률 잘 나온대, 막 이런 말에 현혹돼서 사는 거예요. 수익률이 뭐 7% 나온대, 8% 나온대 이렇게 해도 나중에 안 팔려요. 진짜예요. 아파트도 수요가 많은 곳에 사야 하지만 건물은요, 진짜 잘못 사면 절대로 못 팔아요. 절대로 건물주라는 환상에 사로잡혀서 수익률 빵빵하다는 말이 현혹돼서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곳의 건물 절대 사지 마세요. 아파트보다 훨씬 필터링의 수준을 높여야 해요. 지방대 앞에 월세가 빵빵하게 나오는 건물, 저는 이런 것도 정말 비추해요. 그냥 그럴 거면 배당주로 투자하세요. 진심이에요. 셋째, 공투를 한다 하면 명확한 매각 플랜이 있어야 한다. 건물은 투자 금액이 크니까 공동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공동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투는 참 신기하게도 한 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두 번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절대 다시 안 한다는 얘기죠.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게 공투는 공동사업이에요. 즉 동업이라는 거죠. 여러분, 동업해서 잘 됐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잘 안 됐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어요? 한두 번이야 뭐 잘 넘어갈 수 있는데 동업 잘 됐다는 소리 웬만해서는 안 나오고 다 하는 말이 동업하지 마,
얘기잖아요. 나랑 집에서 같이 사는 가족들, 정말 잘 아는 가족들끼리도 이런저런 속성이 많은데 전혀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과 같이 의사결정을 합의를 해서 나아가야 하는 게 공동투자거든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런 아름다운 일이 항상 잘 성사가 된다면 왜 동업하는 사람들이 갈라서고 헤어지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공동투자도 사업입니다. 동업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을 하고 욕심을 버려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돈 벌자고 의기투합한 일에 누구 하나 욕심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여러 잡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공동투자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건물 투자를 공투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거 하나는 명확히 체크하세요. 매각 플랜이 현실성이 있는지를요. 듣다 보면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을 하겠다고 말하고 공투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강남 이면의 건물을 신축해서 2억 5천에 팔겠대요. 평당 2억 5천. 3년 안에. 청담동도 아닌데 이런 거 진짜 물릴 수 있어요. 주위에 거래된 평당가 시세 꼭 확인하시고 이 이상은 절대 받을 수 없다 생각하고 진짜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공동투자 명심할 것. 무조건 싸게 산 공투 프로젝트에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물이라는 게 부분상가랑 아파트랑 다른 것이 자유도거든요. 이 땅을 완전히 내가 마음대로 짓고 부시고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유도에 대해서 프리미엄으로 가격이 비싸게 붙은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나 구분상가를 모양을 바꿀 수도 없고 뭐 엘리베이터로 놓을 수도 없고 땅을 파서 지하 2층을 만들 수도 없잖아요. 방 위치를 바꿀 수도 없고 남한 벽체를 바꿀 수도 없고 뭐 테라스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 자유도, 의사결정의 자유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서 아파트나 구분상가보다 비싼 건데 공투를 하면 이 장점이 아예 없어져요. 왜냐면 내가 나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헤어질 전략이라도 명확해야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기면 건물 제값받고 못 팔아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럼 싸게라도 샀어야 공투 멤버들끼리 또 싸게라도 던질까요? 이런 의견이라도 주고받아볼 수 있지. 나 혼자서는 결정도 못해요. 우선 자유도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싸게 산 것도 아니다. 이러면 여기서 분명히 불화가 납니다. 누구 하나는 버티자, 누구는 여기서 팔자, 난리 나요. 그럼 너가 내 지분 사가라. 나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진짜 난리 납니다. 이렇게 된 프로젝트가 사실 공투 프로젝트 중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너무 헷갈린다, 이 공투 참여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한번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번째, 아파트는 투자 물건을 정하고 매수하는 것까지가 거의 투자 과정의 전부인데 건물은 사고 나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제가 이 시간 관리를 못해서 정말 애를 먹었거든요. 아파트는 사고 나면은 세입자한테 연락 올 일이 거의 없어요. 누수나 보일러 고쳐달라 이 정도? 그리고서 2년 4년 있다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신다면요, 사고 나서부터 엄청난 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익률 맞춰진 거 사고서 내가 아무 손댈 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축 행위를 해야 한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 이러면 진짜 큰 프로젝트거든요. 직장 일과 건축 행위를 동시에 같이 하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꼭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내가 내 시간을 조금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배우자나 형제나 정말 가까이에서 대신 일을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쉽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게 하나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일은 일대로 하면서,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사업하고 가게 운영하시면서 추가로 가게 점포 하나 더 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낮에 회사 일하고 밤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건축 행위에 대한 모든 일 처리가 낮 시간, 그러니까 내가 회사 일하고 내 사업 보고 하는 시간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제가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도 오래 좀 크게 했었는데 쇼핑몰 일은 퇴근하고 저녁에 와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밤에 송장번호 입력하면 되고 밤에 시스케스판에 답변 달면 돼요. 그런데 건축은 공사하시는 분들 모두 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4, 5시까지만 일하세요. 그러니까 밤에 일을 볼 수가 없어요. 핸드폰
핸드폰에 진짜 불납니다. 이거 정말 해본 사람들은 절절히 공감하실 거예요. 아파트는 임장도 주말에 하고 공부도 밤에 할 수 있고 매수할 때 한번 가는 것, 그것도 뭐 휴가 내서 하루 가고 주말에 갈 수도 있는데 직장 일이나 뭐 내 사업이랑 크게 부딪힐 일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건물은 진짜 아니에요. 내가 낮에 어느 정도 시간을 낼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만일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 그러면 진짜로 신축 다 되어 있고 리모델링 다 된, 내가 손댈 일 없는, 정말 매달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건물 사세요. 5번째, 만일 건축 행위를 한다면 본인 생각보다 여유로워야 한다. 자금 스케줄표라는 게 건물 투자하시면은 중개법인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한 20%는 더 여유롭게 자금을 갖고 계셔야 해요. 건축이 순간순간이 다 복병이더라고요. 건설업자랑 협상하지, 임차인이랑 협상하지, 구청에 서류 넣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공사 인부들 스케줄 맞춰야 되지, 비 오고 눈 오면 공사 못하지, 주변 건물에서 민원 들어오면 공사 못하지. 진짜 내 스스로 내 시간을 마음대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건물을 사서 금융비용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사비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하루하루가 다 비용인데 내가 컨트롤할 부분이 진짜 없어요. 정말 무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유롭게 자금을 생각하시고 예비비에 예비비를 책정하시고 시작하셔야 해요. 중개법인들이 대략적인 자금 스케줄 보여주거든요. 이대로 되는 적 정말 100에 한두 번입니다. 모두 예산 오바돼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시선이 정말 필수다. 이거 직장인이 아니라 원래 계속 사업하시거나 자영업 하신 분들이라면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직장인 투자자들을 위해 정말 피 같은 팁입니다. 직장인들은 권리금의 세계도 모르고 생계를 위해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정서를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건물은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상대하는 일이에요. 즉, 내가 회사의 바운더리에서 봤던 사람들과 아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거든요. 좋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그냥 세상, 다른 종족이에요. 다른 언어, 다른 사고방식, 다른 가치. 이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협상할 때 기준이 아예 다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협상력은 당연히 온실 속에 맞춰인 직장인들이 완전 밀립니다. 직장인들은 시스템 안에 톱니바퀴로 움직였잖아요. 자기 의지로 뭔가를 해낸 여력이 사실 많이 없어요.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게 많아서. 그런데 밖은 야생이에요. 시스템이 없어요. 아예 일 처리 방식이 아예 달라요. 회사 내에서 프로세스 상으로 당연하게 처리됐던 일, 그런 거 내 건물에서 가게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협상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직장인들에게는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고난이도예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대리인을 내세워서 일 처리를 하셨으면 하고, 오랫동안 내가 늙어서까지도 건물 투자를 계속 하겠다 하시면 직장인이 아닌 정말 사장님들과의 교류를 계속 넓히시라 말씀드려요. 직장인, 회사원의 정서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저는 그래도 장사 부업으로 해봤잖아요. 근데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은 사람 상대하는 게 아니어서 그런지 현실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 사업자들의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을 직장인일 때부터 계속 익혀나가야 해요. 자영업자들은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거든요.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아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정서를 계속 이해를 해보시고, 주위 가게 사장님들이 어느 상권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하실지 진짜 예민하게 파악해야 해요. 내가 사장의 입장이라면 사무실을 어디에 구할지, 진짜 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의사결정할 포인트는 어딘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지 계속 심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6가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있거든요. 건물 투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건물 투자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 확인하시고 상담 신청해주세요. 업자도 아닌 진짜 투자자로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건물 투자가 가능한지, 아니면 아파트를 어떻게 더 투자를 해야 할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하루 되세요.